이제부터는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이 선진 4개국이 경제 발전에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영국 그러면은 사실 유럽의 변방이었는데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하게 되면서 영국은 일약 부강한 나라가 되고 19세기 말에는 지구의 4분의 1을 지배하는 이런 제국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왜 하필이면 영국에서 일어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경제사학에서 지금 가장 큰 두 가지 주제를 따지라 그러면 영국의 산업혁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의 대공황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경제사학에서는 큰 이제 토픽들인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동안 영국의 경제 발전의 이유, 산업혁명의 원인 얘기를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영국이 섬나라기 위해서 물류가 좋았다. 영국이 그 전에 200년 동안 모직물 공급해가지고 영국이 잘 살았다. 영국의 그 발명가들이 뭐 발명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 그다음에 철강석 산지와 그 석탄 산지가 인접해 있어서 굉장히 철공업을 일으키기 유리했다. 또 영국 사람들의 실용주의 정신,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 얘기를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국의 산업혁명의 원인으로 많이 꼽혔던 것이 그런 환경적 요인, 물적 요인 플러스 인적 요인을 친다면 발명가들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그리브스라든지 크럼퍼튼이라든지 뭐 이런 영국 발명가들의 이야기를 제가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외웠어요. 요새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이거는 사실 생산적 측면입니다. 발명을 통해서 어떻게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어떻게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거 전부 생산적 측면이죠. 근데 영국에서 요즘 이제 나오는 얘기가 영국의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아니다. 마케팅 측면, 여기서 경영학에서 관심을 갖는 마케팅 측면이 굉장히 크다. 왜 그러냐면 망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당시에 영국의 기업가라는 게 지금처럼 대자본가가 아니고 그냥 방지 기계 몇 개 갖다 놓고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뭐 수요가 풍부하니까 잘 팔렸지만 나중에 이제 이 공업 생산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잘 팔 거냐도 중요했다. 특히 그때 당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 이렇게 영국의 산업혁명에 대해서 생산적 측면을 강조를 한 게 전통적인 견해였는데 이 마케팅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한 연구들이 이제 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두 번째 이제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영국의 산업혁명 주제는 또 뭐가 있었냐면 과연 이 기업가는 수동적이었냐 능동적이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어떤 그 영국의 경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에 적응을 한 존재냐 기업가라는 게 아니면 기업가의 창의적인 활동 때문에 영국이 시장이 커진 거냐. 그러니까 영국의 경제성장 산업혁명에 기업가가 수동적인 존재였냐 능동적인 존재였나. 그래서 사실 그 슈페터 같은 기업가 정신을 얘기하는 사람, 창조적 파괴를 얘기하는 사람은요 능동적 존재였다는 걸 강조하는 쪽이에요. 그거 외에도 아서 홀이라든지 뭐 코크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사람들 되게 이런 입장이고요. 그 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종속적 요인이었다. 필리스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을 다룬 경제사학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환경적 요인 이걸 더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든 독일이든 이제 산업혁명을 먼저 했냐 나중에 했느냐에 따라서 기업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영국은 굉장히 독특한 환경이었습니다. 왜냐 어떤 게 있냐면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발전 5개년 계획도 세우고 정부가 뭐 새로 일어나는 기업들도 후원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막 돕죠. 근데 영국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국가는 경제 성장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금융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장을 세우는데도 요새 같이 무슨 은행 돈 빌리든 주식회사 만들어서 사람 돈을 끌어모으는데 이런 게 없고 전부 자기가 갖고 있는 주머니 돈으로 공장 차려요. 또 그때는 산업혁명 초기에는 기계들이 비싸지 않아요. 아주 소규모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주머니 돈으로 공장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영국적 특징이에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어느 나라도 영국처럼 경제 성장한 나라는 없어요. 그 영국은 최초로 산업혁명을 했다는 면에서 매우 독특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본받기에는 어려운 모델입니다. 특별한 이제 조건에서 생겨났죠. 이렇게 조건이 새로우니까
영국에서 발현되는 기업가 정신의 유형과 다른 나라에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업가 정신의 유형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연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 19세기 말에 독일과 프랑스, 미국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특히 독일과 미국한테 선두주자 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우리가 20세기에 있었던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결국 독일이 공업화에 성공한 독일이 힘을 키워서 유럽을 제패하려고 했던 전쟁 아니겠습니까? 독일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소리는 영국은 후퇴했다는 소리예요, 상대적으로. 영국이 왜 19세기 말에 후퇴했느냐? 이 원인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기업가 정신의 퇴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 사람인데 그게 하박국이라는 경제사학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가설이라는 게 뭐냐면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 1세대, 2세대들은 굉장히 기업가 정신이 충실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자손들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 후손들은 기업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지 발전시키는 기업가 정신이 없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영국이 낙오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이제 논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정말 그러냐 연구 논쟁에 참여해서 오늘날에는 이제 하박국 가설이 좀 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거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오늘날 결론인 것 같습니다. 뭐 영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일은 영국의 산업혁명 끝났을 때 독일은 시작을 했어요. 보통 영국의 산업혁명이 1830~40년대에 끝났다고 완성됐다고 그러는데 끝났다는 표현보다 완성됐다고 그러는데 한 70년에 걸쳐서 했는데 독일은 그때부터 이제 산업혁명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프로시아가 이제 통일이 되면서 그다음에 그 시장이 그래서 통일되고 그러면서 이제 독일의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독일에서는 이제 막스 베버의 영향 때문에 이 베버처럼 과연 어느 지역에 프로테스탄트들이 많았고 과연 프로테스탄트들이 정말 경제 발전의 주도 세력이었냐 이런 연구들이 이제 독일에서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가들의 출신이 어디냐 그래서 이제 그 종교적인 출신뿐만이 아니라 지역적 출신 뭐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독일 같은 데에서는 이 여러 계층에서 기업가들이 등장해요. 귀족 계층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계층, 전 지역에서 골고루 나타나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독일이 갖고 있는 이제 독일적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경제 발전과 영국의 경제 발전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를 강조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뭐 후발 주자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큰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영국은 방직기계 한 5대로 놓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게 뭐 1만 추 방적기, 2만 추 방적기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그 방적 혁명이 일어날 때 그 추의 개수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방적 공장의 이제 크기를 얘기하는데 독일은 후에 영국으로부터 이런 설비들을 이제 그때는 설비를 방출을 못하게 하니까 기술을 훔쳐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방직 혁명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처음부터 이제 대규모로 시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머니 돈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면 그 대형 공장을 세울 수 있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은행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하죠. 이게 독일적 특징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국의 기업과 독일의 그 작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독일에서는 정부에서 카르텔 같은 집중을 허가를 해요. 한국도 일본이나 미국 기업들하고 경쟁하려니까 재벌이라는 것이 상상해서 재벌 정도로 규모가 되지 않으면 세계 나가서 경쟁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똑같은 식으로 이제 독일에서도 이 대기업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서 대기업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가 미국하고 독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카르텔 같은 보면 이제 이렇게 기업 직중을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 많이 보는데 독일은 오히려 지원해요. 특히 이제 화학공업 같은 이 화학이 독일이 이제 앞서 있었는데요. 화학공업 같은데 이제 그 연구를 해가지고 화학 연구를 해서 그 산물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건데 화학 제품이 독일 시장을 석권하고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데 독일 정부는 오히려 화학 기업들한테 야 니들끼리 싸우지 마. 왜 제살 깎아먹기 하냐. 서로 협동해. 그래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와. 독점 이익 취해. 그래서 오히려 콘체른 같은 걸 강조하고 격려하고 이게 독일적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민교육 강화하고 기술교육 강화하고 독일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영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기술 여행을 많이 합니다. 영국에 가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일본에 가서 신사유람단 가듯이 또 영국에 이렇게 기업들 옛날에 갔듯이 가가지고 백화점도 둘러보고 엑스포도 참관하고 기업들도 방문하면서 이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애를 쓰죠. 이런 것을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경제학자들이, 독일의 경제학자들이 리스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일식의 경제학을 발전시켰는데, 그게 영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경제 발전 단계론이라고 하는 이런 경제학풍이 이제 생겨났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기업가들도 기업 보국의 정신이 아주 독일은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힘을 키워야지 나라가 독립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기업을 이제 발전시키려고 했던 것이 기업 보국의 정신이 독일 기업가들한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독일의 이제 아주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로 이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프랑스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프랑스 자본주의를 뿌띠 부르주아 사회라고 그래요. 소자본주의 사회. 다시 말해서 독일이나 미국은 대기업이 많다 그랬는데 프랑스는 영세 중소기업이 많아요. 그게 프랑스 자본주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은 한 70년 동안 일어났는데 프랑스는 100년 이상 걸렸어요. 그런데 늦게 공업화가 되는 나라일수록 더 단축이 되거든요, 그 기간이. 근데 프랑스는 오히려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프랑스는 산업혁명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왜 프랑스는 이렇게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경제사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 프랑스가 소자본주의적으로 된 성격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얘기가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 때문에 노동자들의 파워가 세졌고, 그래서 임금이 빨리 올랐고, 임금이 빨리 오르니까 기업들이 대규모로 하기 어렵고, 그래서 노동력이 풍부한 지방 도시로 가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방 중심으로 소기업이 많다, 이제 이런 얘기 있고요. 또 란데스 같은 사람은 프랑스는 사람들이 사치품 좋아하고, 이런 게 프랑스 사람들의 귀족주의적 전통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대기업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거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프랑스 상법, 나폴레옹 법전의 영향 때문에 주식회사가 굉장히 늦게 됐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산업금융, 우리나라 산업은행의 기업들 공정생활 거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프랑스는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프랑스는 뿌띠 부르주아 사회가 됐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프랑스가 아까 100년에 걸쳐서 서서히 혁명이라는 건 단기간에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혁명인데, 아주 완만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했을 때 이 기업가 정신하고 관련된다, 이런 가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란데스하고 소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란데스 소이어 가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 기업가 정신에서 찾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남의 기업에 들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조금해도 좋으니까 내 기업을 하겠다는 이런 의식이 강하다. 내 기업을 하면 이게 다 혈연이 같이 하고, 혈연이 같이 하니까 뭐 튀면 안 되고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주장을 란데스가 했고요. 소이어 같은 사람은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 6.25 동양과 같이 전통적으로 기업가 활동에 대해서 좀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뭐 영국 사람들처럼 기름 손때 묻히고 공장에 가서 막 일하고 이런 거 싫어하고, 점잖게 뭐 경영, 주식 같은 데서 투자나 하든지, 아니면 이 군대에 들어가서 장교 같은 사람들은 귀족들이 많이 하니까 이런 데서 명예를 추구하고 정치를 하고 이런 게 훨씬 좋다. 뭐 이런 이제 정신들 때문에 프랑스는 이제 경제 발전이 뒤졌다, 이런 얘기가 있고, 여기에 대해 또 반론들도 많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프랑스는 요새 우리가 알다시피 예를 들어 철도, 떼제베도 프랑스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에 이제 뭐 르노 같은 자동차들, 그래서 몇몇 분야에서는 프랑스 또 대기업 굉장히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프랑스를 영세기업 발전한 나라라고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또 반론이 있고, 아무튼 이런 그 프랑스의 경제 성장 과정에 나타나는 독특성,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경제사학자들의 논란, 그 논쟁 속에서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논쟁들이 저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의 마지막으로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미국의 이제 산업혁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독일, 프랑스처럼 늦게 시작합니다. 1840년대. 그래서 한참 산업혁명이 제일 꼽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 남북전쟁, 우리는 남북전쟁이라고 부르죠. 시빌 워. 남북전쟁 당시에 이제
미국이 가장 이제 산업혁명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인데요. 미국의 특징은 뭐냐면 봉건 영주 같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타파해야 될 봉건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던 게 미국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엄청나게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경쟁이 이제 심해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늦게 공업화를 시작했으니까 주식회사가 처음부터 이제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특징은 대규모입니다. 뭐 유럽 대륙을 다 합해놓은 것만큼 크니까. 그래서 이 미국은 이 대규모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이 있어서 이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철도 산업인데, 미국에서 이제 경제 사학에서 굉장히 논란이 큰 게 뭐냐면, 미국을 농업 국가였던 방대한 농촌 부분을 갖고 있는 농업 국가였던 미국이 20세기에 이렇게 세계 최고의 공업 국가로 변신하게 된 요인이 뭐냐? 여기서 전통적인 학설은 가장 중요한 게 철도 산업이라는 거예요. 철도 산업을 통해서 미국의 전 영역에 서로 저렴한 생산 요소가 결합하게 됐고, 철도 산업 자체가 대단히 토목공사였고, 철도 산업을 통해서 주식회사가 보급이 되고, 그래서 everything came from railroad, 모든 것이 다 철도에서 왔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철도 산업이 그 미국의 제일 핵심적인 이제 산업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전통적인 학자들이 많이 해서, 슈페터도 그렇게 얘기했고, 경제 발전론이라는 학문을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던 로스터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포겔, 이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의 경제사학자인데 199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포겔 같은 교수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철도에 대한 강조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미국의 산업혁명의 테이크오프, 도약을 이루게 된 핵심 산업에 대한 논쟁, 이런 게 이제 미국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각 나라의 경제 발전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이 달라지는데, 미국은 어떤 기업가가 두드러지게 성공을 했냐면, 이 서로 경쟁 상태에 있는 이 넓은 시장에서 이걸 기업 결합을 통해서 독점력을 발현할 수 있었던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규모의 경제를 이뤘던 기업가 정신, 이런 기업들이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맥코믹, 농기계.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농업의 기계화가 110년 정도 앞섭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도대체 사람 노동력으로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세기에 이미 대규모 이제 트랙터 같은 이제 농기계가 등장하게 되는데, 맥코믹이 특히 그 중에서 성공한 기업인데, 이게 이제 활부 판매 방식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지부를, 농기계를 구매할 능력이 없는 농부들한테 토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매년 생산비에 수확에 얼마를 내게 해가지고 기계를 보급하는 방식이라든지, 싱어 재봉기업 등이 반대로 또 수리 통까지 다 본사에서 책임져주는 방식을 한다든지, 우리가 총 같은 거 호환성 부품제, 또 이제 헬리포드의 어셈블리 라인, 그러니까 생산비를 줄이는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을 고용한 기업가 정신들이 이제 성공을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합, 트러스트, 합병, 이런 것을 창하는 기업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담배 산업의 듀크, 철도 산업에서 이제 풀. 철도 같은 경우는요, 미국 전역에 땅덩어리가 워낙 넓은 게 철도 기업이 3,000개나 있었어요. 근데 그 철도 기업, 작은 기업 하나도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방직공업 같은 거에 20배가 되는 그 철도 기업도 철도 산업 안에서는 작은 기업이에요. 이만큼 규모가 큰데 자기네들이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서로 경쟁하지 않고 가격 담합을 했죠. 그랬더니 이거 담합을 하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래가지고 또 이걸 주간통상법을 만들어가지고 ICA라 그래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또 규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록펠러 같은 사람은 또 트러스트 방식으로 만들어서 기업 결합을 해가지고 석유 산업에서 이제 기업 결합을 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하게 되죠.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미국의 영웅은 정치가 아니라 기업가다. 한국은 어떠냐? 사실 우리가 한국의 고도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는데, 수출 주도적, 재벌 주도적, 정부 주도적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수출로 해서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걸 주도한 기업가 또 정치적 리더십 또는 박태준 같은 이제 공기업가 이런 사람들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논란은 강조는 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경유착이라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많이 보는 것 같고 정치 같은 경우에는 독재자다 이제 이런 시각이 많지 이 사람들을 앙트레프로너라는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드러커 같은 경우에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기업가 정신은 1등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한강의 기적의 원인으로서 기업가 정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커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정작 경제사, 경제발전론에서는 이런 연구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황명수 교수님이라든지 김정윤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연구가 있긴 있는데 주로 이분들은 그냥 과거 어떻게 재벌이 형성됐다 이 정도 연구에 그치는 것이지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발휘했다는 쪽은 연구는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논문 중에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 나오는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거기 기업가 정신과 기업 경제 발전을 같이 연구한 게 6편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과 기업가 정신을 연계시킨 연구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연구는 대개 정경련이나 정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나 아니면 각 그 재벌 연구소들이 각에서 나오는 그런 그 연구들이 다인데 이거는 성공 스토리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걸 학문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연구한 게 좀 굉장히 드물고요. 제가 발견한 아주 재밌는 거는 넬슨과 팩이라는 사람이 한강의 기적은 기업가 정신 때문이다. 이렇게 연구한 건 제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런 연구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한국이 어떻게 자원이 하나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시장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강을 기적을 시작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유교 정신에서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국민들이 근검해서 노력해서 그렇고 열심히 해서 부지런해서 그렇다고 하고 똑똑해서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걸 찾는데 사실 우리가 그 한국의 한강의 기적의 원인으로서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여기에 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맺으면서 이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